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왜? 500명대로 다시 늘었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지난달 26일부터 좀 추이를 보면 581명, 27일에 555명, 그다음에 503명 점점 줄었어요. 네. 그러더니 29일에는 450명, 30일에는 438명. 와, 진짜 이제 많이 줄었다 했는데 1일에 살짝 올랐지만 451명, 아직까지는 400명대였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나흘 만에 500명대로 다시 진입을 해서 511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추이가 벌써 나흘 만에 500명대로 갔다 이것만이 아니고요. 네. 최근 일주일 추이를 봤더니 네. 하루 평균 확진자가 498.4명, 거의 정말 500명에 육박하죠. 그러네요. 이 중에서 지역 발생자만 봐도 471.9명, 거의 한 472명 정도가 되는데 네. 이게 그럼 어느 정도냐? 이게 2.5단계로 넘어서는 게 지역 발생 400명에서 500명이에요. 네. 그런데 이미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아니라 472명에 가깝다. 네. 이미 2.5단계 의 기준에 충족한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정부도 그래서 3차 유행을 공식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러다가 더 강력한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건 아닐까요? 정부 얘기, 총리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70여 명에 이르고 이틀 전부터 자가격리자가 역대 최고치인 7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곳곳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가 확산과 진정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입니다. 사실요,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는 늘 그렇습니다. 주말이 고비, 주말이 고비. 근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주말에는 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주말을 겪고 나서 주 초부터 또다시 이렇게 확산되는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복준 의원님 지금 제주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맞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지난달 10월까지만 해도 청정구역이었습니다. 확진자가 하나 없어서요. 그렇게 유지해 오다가 11월경에 한 22건 정도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어제 하루 코로나 환자가 4명이 또 발생을 했어요. 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는 누적으로 따지면 85명 정도가 돼요. 네. 근데 이게 아마 보니까 이게 대다수가 제주를 방문한, 그러니까 네. 육지에서 방문한 그 방문객들, 아하. 혹은 육지에 다녀온 제주도 분들. 아, 그래요? 아니, 궁극적으로는 제주도 자체내가 아니고요. 외부에서 이제 코로나가 전염돼 가지고 와서 퍼뜨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입도를 한 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청정 지역이었던 제주가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 이 확진된 분들을 보면요. 보세요. 제주도 누적 확진자가 85명인데 이 뉴스파이터에서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주 이통장 단체 연수로 7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번에요. 보세요. 여행 상품으로 갔던 분들이에요. 어떤 여행 상품이냐. 제목 한번 보세요. 코로나 탈출 제주 나들이. 이 여행으로 제주를 갔다가 관광객 일행 3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지금 제주도민들은 얼마나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습니까? 원희룡 제주지사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를 방문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주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고맙습니다만 제주를 사랑하시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제주 방문을 미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는 코로나 탈출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방역수칙 준수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원희룡 지사의 얘기 중에 방금 했던 그 얘기가 정말 다가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로부터 탈출을 위한 장소도 또 코로나19의 도피처도 아니다. 정말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입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제주도에까지도 코로나가 확산이 되기 시작하자 제주도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4일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아닌 1.5단계를 이 제주도의 실정에 맞추어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고 하면 민간이 주관을 해서 집합 모임 행사를 100명 이상을 전면 금지를 하고 도내 국공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원의 30% 이상만 입장을 하고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이나 카페 등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고 PC방, 영화관, 임의용실도 다른 인행 간 좌석을 띄우는 등 이것이 정부 아닌 1.5단계보다도 강화된 지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정말로 제주가 지금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요.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요. 여러분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당연히 방문을 자제해야 될 텐데 지금 광주에서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확진자가 방문한 것도 아니고 확진자가 근무한 곳이었습니다. 광주 지역 최대 유통업체인 모 백화점인데 여기에서 이 자파 매장의 점원이 코로나 확진이 된 겁니다. 네. 자, 이 분의 이제 일정을 보면 네. 지난달 27일부터 기침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네. 그런데 28, 29일까지 계속 근무를 했는데 29일이 무슨 날이냐? 남편이 확진을 받은 그날까지도 근무를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본인도 바로 다음 날 30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백화점 측의 대응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땠는데요? 어떤 거냐면 먼저 확진 했는데 이 부분을 고객한테 알리지 않고 내부에서만 공유를 했어요. 자기들끼리만 그냥 네, 돌려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동료들 검사 30명 해봤더니 다 음성이네. 이 직원만 자택 격리시켜 놓고요. 그 매장 빼고 나머지 매장을 영업을 강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근무한 이곳에 고객들은 못 모르고 계속 출입을 했던 거죠. 네. 이런 부분 사실 다른 백화점들 보면 이런 확진자가 발생하면 당장에 고객한테 알리고 그 매장뿐 아니라 전체 영업 정지하잖아요. 이런 상황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김복준 네, 예. 의원님 이곳은 기초적인 상식도 없는 곳이에요. 잠복기라는 말 몰라요? 잠복기가 하루 이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겁니까? 잠복기가? 백화점 측에서는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점원의 남편이 확진이 되자마자 바로 자기들은 매장을 폐쇄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독을 했다는 겁니다. 즉 네. 말하면 이제 선제 조치를 좀 충분히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지침에 위배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이 네. 얘기고요. 그다음에 역학조사를 했더니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어떤 밀접 접촉자는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죠. 확진자가 발생하고 난 그 다음 날이에요.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 어제 오후에 비로소 거기 왔다 간 시민들한테 안전 문자 그 이제 보내고요. 네. 그다음에 백화점 점원들 확진 사실을 이제 그때서 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안이하게 하루 정도가 경고한 거죠. 그렇죠. 하루 사이에 그 시민들 왔다 간 시민들이 다 밖에 나가서 접촉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겠네요. 네. 자, 코로나19가요. 지금 전국으로 이번 3차 유행의 특징은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전국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올해 초에 하루에 741명의 환자가 나왔고 가장 많이 고통을 받았던 도시가 바로 대구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구가 그 이후에는 굉장히 방역을 잘해왔어요. 네. 그래서 10월 30일 기준으로 한 달 동안 확진자 수가 한 자리였고요. 여기에다가 전국적으로 569명 확진자가 나왔던 27일에도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0명의 확진자가 그래요? 나온 것이 바로 대구였습니다. 근데 대구가 최근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어허. 왜냐하면 어제 확진자가 1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두 자릿수가 된 거고요. 어허. 오늘도 대구에서 신규 확진자가 4명이 추가로 발생을 했는데 네. 그중에 3명은 용산구에서 확진된 영남대 음대 강사로부터 N차 감염이고 한 명은 아직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어서 역학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대구가 다시 바짝 긴장하고 방역의 고삐를 죄일 수밖에 없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인철 변호사님 사실 그동안은 대구는 정말 대구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방역에서 정말 모범적인 사례로 꼽혔습니다. 정말로 심각했었죠. 거의 도시 전체가 봉쇄되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뭐 최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굉장히 지금은 이제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그 방법을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빠른 검사 받기. 의심 증상이 있으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빠르게 검사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마스크 착용. 이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지금 많이 나아졌고요. 예전에 한번 큰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도 잘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구 힘내시기 바랍니다. 대구가 정말 모범적인 방역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마음 정말로 그 능력이 계속해서 빛을 발할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가 하면요. 이런 와중에 수능이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가 돼가고 있을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사실은 이제 수능이 다가오면서 자가격리자라든지 확진자들은 어떻게 시험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많았는데 네. 이 정부에서는 당일날 확진을 받은 모든 사람들도 다 시험을 볼 수 있게 대응 체계를 수능생들요? 마련해놨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진 또는 격리 중인 수험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보건소에 수능 응시자임을 통보를 하면 예비 소집일에 뭐 가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면 그러면 이 수험표를 대리로 수령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로 수험표를 수령을 하고 확진 수험생인 경우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를 하고 자가격리생이면 별도의 수험장에서 별도로 응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날 오늘이죠. 오늘이라도 혹시 의심 증상이 있으면 꼭 이제 증상이 있는 것에 따라서 검사를 받아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이 바로 수능입니다. 수능 시험장에 이제 출입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건 모두의 건강, 방역을 위해서 그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 이 시험 시간, 예정된 시험 시간보다 좀 더 일찍 도착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검사가 저렇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요, 손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차례로 줄을 대기해서 체온 측정과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요. 증상이 없는 경우는 일반 고사장으로 가서 입실해서 시험 보고요. 증상이 있는 경우는 당황하지 마세요. 증상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험생 여러분들 2차 체온 측정을 합니다. 이거 잘못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2차 체온 측정에서 증상이 확인되면 2차 체온 측정에서 증상이 없으면 일반 고사장 가고요. 그때도 증상이 있다 하면 별도 고사장으로 이동하는데 별도 고사장이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하시죠?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확진자가 치르는 곳, 확진자가 시험을 치르는 곳 이렇게 생겼습니다. 발열 체크 시간을 고려해서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해야 되는데 확진자인 경우, 확진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렇게 별도의 고사장 그 내부 모습입니다. 저런 곳에서 편안하게 그나마 불안에 떨지 않고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방호복을 착용한 시험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 교육부와 정부가 지금 여러 차례 세심하게 지금 신경을 쓰면서 사실 일생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수능생들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저렇게 최선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종선 기자님 어쨌든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수능생들의. 올해 고3이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일단 학교 가다 안 가다 리듬이 깨졌고요. 학교에 가도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예비 소집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가 고사장이야. 그 건물 앞에까지는 갈 수 있었는데 그 건물 내부에 들어가서 교실이 이렇게 생겼구나, 화장실 여기 있구나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냥 외경만 보고 돌아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실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데 이게 지금 언론 보도라든가 인터넷 방송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뭐냐면 옆에 거리 두기는 2m가 되는데 앞뒤 간격 거리 두기가 안 돼서 앞에 칸막이가 설치가 되고요. 빛이 반사가 되면 안 되니까 투명하지 않은 불투명, 약간 반투명 같은 그런 재질로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걸 본 또 수험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수능 칸막이 사서 집에서 쳐놓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비하고 익숙해지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집에서도 마스크 쓴 채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비를 해가면서 공부를 했어야 됐다는 것 자체 정말 올해 고3들 너무 안쓰럽습니다. 네. 사실 고3 학생들도 재수를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능을 대비해서요 참 눈물겹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정에서 지금 치르고 있어요. 이인철 변호사님. 예. 지금 내일이 이제 수능 시험이니까 오늘은 이제 노트 같은 거라든지 책 같은 거를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수험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수능 시험장을 가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어허. ASMR, 자율감각 혈압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수능 시험장을 실질적으로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소리를 이제 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종소리라든지 심지어는 주변에 소음이 있잖아요. 백색 소음, 재치기 소리라든지 심지어는 옆에 수험생이 다리 떠는 소리까지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왜 도움이 되냐 하면은 수험생이 이제 긴장을 하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가면 긴장을 하거든요. 그 긴장을 좀 완화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보긴 보시는데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짧게 한번 체험하시고 마지막으로 정리해가지고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결승전 가면 이 심적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야구장 관중 소음 같은 걸 틀어놓고 그런 데서 결승전 하는 연습을 훈련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ASMR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장면, 어떤 소리가 정말 나오는지 그걸 실전처럼 훈련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은 책상 위 붙여놓은 스티커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수험 피해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에 대한 안내를 하십시오. 시험 시작 5분 전입니다. 책상 아래로 두 손 내리시고 문제지 배부하겠습니다. 자, 2교시 수학여행 시간 끝났습니다. 답안지 뒤집어서 오른쪽에 놔주시고 머리에 손 다 올려주세요. 지금 답안지 더 쓰시면 부정행위입니다. 손 올려주세요. 쉽게 말하면 예행 연습이란 말이에요. 한번 저걸 들어보고 훈련한 것과 실제 그냥 안 들어보고 현장에서 듣는 건 긴장감의 차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도 있다면서요, 홍종선 기자님. 네, 저런 백색 소음은 어떻게 들어보면 연습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긴장 풀겠다고 왜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는 중독성 강한 음악을 오늘 들으면 내일 문제 풀 때 다른 과목도 다른 과목이지만 수학 문제 풀 때 자꾸 그 노래가 반복해서 생각이 나면서 뇌의 활동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오늘 중독성 강한 음악 절대 듣지 말라고 하고요. 또 있습니다. 평상시에 먹지 않던 음식 몸보신 한다고 기운 내라고 먹는다든가 먹지 않던 약 먹는다든가 아니면 과식한다든가 이런 거 피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능 금지곡이 몇 곡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려드리려다가 차차차 오히려 들려드리면 독이 되겠지 하고 저희가 일단 들려드리지 않습니다만 정말 그 정도로 지금 수험생들은 긴장감이 극도에 달해 있을 겁니다. 자, 수험생들 정말로 만전을 기해야 될 텐데 수험생들한테 필요한 이 얘기 좀 최단비 변호사님이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시험을 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새롭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발열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입시 시간이 길어져서 좀 더 빨리 도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항시 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KF90이나 80 마스크를 권장을 하고 평소처럼 얇은 마스크, 망사 마스크는 안 되는데 이게 본인 확인 이외에는 계속 쓰고 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염될 때 대비해서 여분 마스크를 반드시 준비해 가셔야 하고 방역을 위해서 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추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얇은 옷을 겹겹이 입고 가셔서 체온 관리를 하실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이랑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거나 점심을 같이 먹을 수가 없다.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대미문의 사태입니다. 사상 최초로 12월 수능에 코로나 수능을 치르면서요. 이번에는요. 고사장 앞에서 후배들이 선배님 시험 잘 보십시오. 수능 대박 나십시오. 이런 응원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응원 못하게 돼 있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 이번에 수능 치르는 수험생들이 그런 면에서는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참 불운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요.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조용한 환경에서 더 집중해서 수능 대박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능까지는 잘 왔어요. 그런데 방역당국에서는요. 수능이 끝나고 난 뒤를 더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방역 수칙 위반 사례들이 마스크 미착용, 발열 감시 미흡, 거리 두기 미준수 등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오늘은 모범 사례 하나로 어린이들이 오랜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긴급 돌봄 교실에서 마스크 착용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함으로써 추가 전파를 차단한 사례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26일 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긴급 돌봄 교실 운영 사례가 되겠고, 저 긴급 돌봄 교실 운영 사례 되게 어쨌다는 건데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김복준 의원님. 예, 지난 8월 28일 날 경남 거제 장승포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8월 28일 날. 근데 이 학생이 8월 27일 전날이죠. 그 전날 8월 26일 전전날 이때 두 번에 걸쳐서 이 돌봄 교실을 이용을 했어요. 아하. 그러면 거기에 이 아이들이 전부 다 그 EIA에서 또 이거 감염될 수도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우려를 하고 막 그 이 조사를 많이 했는데 네. 88명 전원이 전혀 걸린 사실이 없어요. 돌봄 교사 그래요? 포함해서요. 어허. 이 교실 관계자까지 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거 봤더니 네. 교실 내에서도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했던 겁니다. 교실 내에서도? 아하. 이른바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게 잊지 마스크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 야, 김복준 의원님이 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대단하시면 잊지 마스크. 네, 정말로 마스크는 꼭 착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요. 한때 코로나 국면에서 정말 많은 언론에 그리고 세간에 관심 받았던 사랑제일교회가 있는데 이번에 또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재개발 지역입니다. 아하. 재개발 지구인데 이 재개발 지구가 2018년도부터 이주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사랑제일교회 이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다 이주한 상태입니다. 근데 사랑제일교회가 이주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재개발 조합에서 지난 5월에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넘겨달라. 그러니까 이제 나가달라 이런 소송이죠. 그래서 이겼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네. 이겼기 때문에 이 판결을 통해서 이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보낼 수가 있는 네네. 상태이죠. 그래서 이 조합 측이 용역업체와 함께 지난 6월에 두 차례나 이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때 두 번 다 이 반발로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26일에 세 번째로 강제 철거를 시도를 했었는데 네. 이때 사랑제일교회 측이 화염병을 투척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금 새로운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염병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화염병 투척 의혹까지 나오다니요. 이와 관련해서 사랑제일교회 측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명도 집행에서 법원은 아예 집행문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화염 방사기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화염 방사기가 아니라 동력 분무기, 고압력 분무기가 정확한 기구의 명칭입니다. 또한 명도 집행을 하러 왔다는 용역 800명은 한 명당 소화기를 3개씩 들고 쇠파이프와 심지어 기름까지 잔뜩 들고 왔고 교회와 인근 공간에 기름 냄새가 지금도 진동을 합니다. 기름은 무엇을 할 때 사용합니까? 불을 낼 때 사용합니다. 또 용역이 던진 화염병, 용역이 불특정 다수 교회 성도들에게 위에서 아래로 무차별적으로 던져 내리꽂은 기왓장 수백 장. 이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 측 얘기를 들어보면 앞서 영상에 잠깐 나왔던 장면은 다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김복준 의원님.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사랑교회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용역들이 올 때부터 한 명당 소화기를 3개씩 들었다. 근데 소화기는요.
시위 진압하는 과정에서 혹시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 끄기 위해서 경찰관도 사실 들고 가요. 그러니까 아마 용역들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이 불에 대비한 소화기를 들고 가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뭐 3개씩 들었다는 얘기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교회 측에서 얘기하는 건 그들이 쇠파이프하고 기름까지 잔뜩 들고 있었다. 네. 용역이 기름을 왜 들고 갔을까요? 저 불은 대체 누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용역들이 기름 들고 오고 소화기 들고 온 걸로 봐서는 그들이 화염병을 던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경찰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경찰이 이 화염병 관련돼 가지고 이제 수사를 진행을 했어요.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또 화염병 던지면 누가 했는지 가서 확인하는 게 경찰의 의무니까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마 그 교회 측에서 화염병하고 화염방사기 비슷한 거를 그런 관련 물품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그게 어디 건지는 이제 경찰이 나중에 밝히겠죠. 네. 지금 저 영상이 중요한 게 최단비 변호사님 이른바 체증 작업 중에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저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복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찰이 교회 본관과 별관에서 서류, 컴퓨터, CCTV 등을 지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는데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측이 지금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화염병 사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지금 용역업체 측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데 재개발조합 측의 입장은 이때 당시에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사람이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물 제시하지 않았거나 그렇게 절차를 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그 당시에 화염병이 날아오거나 이렇게 있어서 자기 옆에 있는 동료들이 그런 일을 당해서 잠깐 뭐 격분할 수 있었지만 바로 재진한 상황이었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쉽게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경찰 수사 방향을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